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목공업을 하는 가장입니다. 아내와 딸, 셋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일하면서 이 채널의 사연을 많이 듣다 보니 제 과거 일이 문득 떠올랐어요. 사실 잊고 싶었던 과거라서 기억을 지우려고 애썼는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의 글을 쓰며 훌훌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저의 끔찍하고 기가 막힌 사연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70대 중반 걸음마를 뗀 나이에 고아원에 맡겨졌답니다. 부모님 얼굴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제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제 손목에 특이한 팔찌가 있었고 이니셜이 박혀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제가 누군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셔서 김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됐답니다. 그 시절 고아원은 지내는 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친절한 어른도 있긴 했지만 대다수가 아이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막대하는 게 일상이었죠. 게다가 고아들이 서열을 정하고 군대식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나이 많은 형과 누나들은 편하게 지내고 어린아이들은 청소와 심부름 등 명령에 복종하며 지냈죠. 시킨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형들에게 매를 맞거나 얼차려를 받았어요. 그 어린애들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리 괴롭혔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죠. 매일 무섭고 두려웠는데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도연이니? 아줌마 아저씨는 널 입양하고 싶어하는 어른이야. 만나서 반가워. 네? 입양이요? 절 아세요? 그럼 잘 알지. 귀엽고 착하고 얌전하다는 걸 다 알지. 도연아, 너도 부모님이 필요하지?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되어도 괜찮을까? 처음 본 두 어른이 절 입양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당황해서 원장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후 원장님이 저를 설득했고 부부가 자주 찾아와서 저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저를 입양하려는 이유가 뭔지 들어봤는데 부부는 불임이라며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많은 아이들을 보다가 제가 눈에 들어왔고 꼭 아들로 입양하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는 두 어른에게 슬슬 마음을 열게 된 저는 곧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양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말이죠. 고아원에서 형들에게 얻어맞으면서 지내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테니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양자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양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새 가방, 새 옷, 새 신발, 제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아낌없이 사주시는데 그런 선물을 받을 때마다 행복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렸던 저는 선물들로 인해 양부모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됐고 정말 착하게 말 잘 듣고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게 지냈죠. 그런데 이듬해 엄마가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양부모님은 기뻐서 끌어안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혹시라도 저를 싫어하고 미워할까봐 겁이 났죠. 그래서 더 착한 아들로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아와 자랑했는데 엄마가 시험지를 보더니 시큰둥하게 대답하더군요. 더하기 빼기 이걸 틀리는 애도 있니? 겨우 이거 만점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배가 무겁고 피곤하니까 방에서 나가. 네 방에 가서 놀라고.
엄마,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다리도 시원하게 주물러 드릴게요. 제가 두 손으로 엄마의 다리를 주무르자 뭔가 쾅 하고 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엄마가 꿀밤을 세게 날린 거였죠. 이 자식이 한 번 말하면 알아듣고 나가야지 왜 귀찮게 하고 난리야? 네 방 가서 놀든가 밖에 나가서 놀아. 네, 죄송해요. 엄마, 그럼 놀이터에 다녀올게요. 되도록 늦게 들어와라.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으니까. 알았냐? 동생을 임신한 엄마가 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 물론이었고 아빠 역시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늦잠을 자고 말았더라고요. 부랴부랴 학교 가려고 준비하려는데 거실에 있던 아빠가 저와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에휴, 게을러 터진 놈. 넌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냐? 죄송해요, 아빠.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못 자? 야, 너 고아원에 그 찬바닥에서 자빠져 자다가 좋은 집 침대에서 자는데 잠을 못 자니? 우리가 해주는 게 있으면 알아서 좀 행동해라. 우리 마음에 안 들면 확 고아원에 도로 버려버린다. 아니에요. 잘할게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발 고아원에 다시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양부모님은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게 느껴져서 학교 끝나면 놀이터에서 한참을 놀다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은 벌써 집에 들어왔느냐고 말씀하셨죠. 눈치를 심하게 보며 양부모님 마음에 들어 보이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까지 했는데 시험지를 본 부모님은 웃지도 않았고 칭찬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는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죠. 청소와 빨래를 하면서 관심 받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저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할 시기가 오자 중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안방문을 노크하려는데 양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도연이 이제 다시 고아원에 보낼 방법 없어? 저 징그러운 놈을 계속 키울 생각하니까 역겹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서 고르고 골라 입양했는데 당신이 임신하고 출산까지 한 걸 보니 도연이 저놈을 내치고 싶다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파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입양했으니 끝까지 책임져야 하나 봐. 이런 젠장. 우리가 저놈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한다고? 진짜 싫다. 여보, 다른 방법 좀 생각해봐. 무슨 방법?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야. 관심 주지 말고 지가 알아서 학교 다니게 내버려 두자고. 지금으로선 그것이 최선이야. 양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을 정하고 지원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부모님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다가도 짜증이 나는 일이 있으면 저에게 화를 심하게 냈어요. 야, 김도연, 네가 지훈이 울렸냐? 아니요, 전 동생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게 자랑이냐? 넌 동생이 걱정도 안 돼? 너 아주 이기적인 애구나. 아빠, 그게 아니라 엄마가 동생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놈이 지금 대드는 거야? 너 안 되겠다. 엎드려. 아빠,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이놈이... 양아버지는 제 따귀를 날리셨고 엎드려 뻗치기 하고 몽둥이로 혼을 내셨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가끔 맞았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자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거의 매일 몽둥이로 맞았네요. 학교 가는 것보다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저를 아들로 인정해주고 동생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제발 그만 때리시고 동생에게 하시는 것의 절반만, 아니 10분의 1만 해주세요. 이 자식이 등 따시고 배가 부르더니 부모한테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고아원에 있었으면 등신같이 살았을 놈을 데려왔더니 감히 부모에게 똑바로 하라고 지적을 해? 나 안 되겠다.
오늘 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혼 좀 나야겠다. 저는 그날 아빠한테 어찌나 심하게 맞았던지 아파서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밥 한 끼 차려주지 않으셔서 제가 주방에 어슬렁거리며 먹을 걸 찾아 먹으면 또 욕을 먹었죠. 넌 그게 주둥이로 들어가니? 반성하는 놈이 냉장고 뒤져서 처먹기나 하냐? 야, 거기 내 아들 지훈이 간식은 건들지 마라. 네, 그럴게요. 어쩌다 저런 놈을 입양했는지. 내가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저런 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텐데 정말 한스럽네. 아예 대놓고 저를 입양한 걸 후회한다고 말씀하셨고 작은 잘못만 해도 메타작이 날아왔습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가출을 했어요.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 멀리 나와 공원에서 노숙을 며칠 했답니다. 그러다 힘이 들고 배도 고파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리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는데 양부모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현관 밖까지 다 들렸습니다. 여보, 그 고아한 놈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모른 척하고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의무적으로 가출 신고했으니까 만약 경찰이 찾으면 데리고 오겠지. 근데 경찰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니 그냥 단순 가출로 처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그놈이 제발로 찾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랑 같이 안 살아도 될 거야. 아, 제발 좀 찾아오지 말고 멀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지훈이만 있으면 행복하니까. 그 입양된 잡종놈의 꼴을 안 봤으면 좋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만약 다시 돌아오면 돼지게 혼내주고 괴롭혀주자고. 또 알아서 가출하게 말이야. 저는 양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초인종 누르는 걸 포기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 뭐라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알바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밥 좀 달라고 했어요. 저기 사장님, 제가 돈이 없고 일자리도 필요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지낼 수 없을까요? 뭐야, 너 가출했냐? 아니요, 고아원에서 도망 나왔어요. 오갈 곳이 없어서 일자리와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사정이 딱한 놈이군. 그래, 그럼 저기 쪽방에서 잠자고 나머지 시간엔 일해라. 월급은 숙식비를 제외하고 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처음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일은 힘들지만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는 것보다 100배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월급은 정말 몇 푼 되지 않아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모두 장판 밑에 숨겨뒀답니다. 1년 정도 쪽방에서 지내며 식당 알바를 했는데 손님이 많이 줄어서 이윤이 남지 않아 폐업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숙식을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공장을 지나쳤답니다. 몫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무를 자르고 못질하며 가구를 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엄청 멋있어 보였어요. 걸음을 멈추고 공장 앞에서 한참을 구경했죠. 그러다 저와 마주친 목수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며 손짓하더군요. 어이 학생, 이리 와보게. 구경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네? 들어가도 돼요? 저는 가구 공장으로 들어갔고 나무 향기를 맡으며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예쁘고 멋있는 가구들이 곳곳에 비치돼 있었죠. 우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신가 봐요. 그야 내가 목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네. 학생은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냥 아저씨가 멋있어서 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내가 멋있어 보였다니? 기분 좋구만. 학생 집은 어딘가? 전 집이 없습니다. 가출했거든요. 뭐? 가출? 순진하게 생긴 녀석이 집을 나왔어. 이리 와,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아저씨, 전 집에 가는 게 싫어요.
또 얻어맞고 싶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받고 싶지 않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학생 부모님이 때리기라도 한다는 거야? 네. 아무튼 집엔 못 가요. 사실 입양된 자식이라 집에 돌아오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제가 이 두 귀를 똑똑히 들었다고요. 저는 전후 사정을 말하며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러자 목수 아저씨는 지금 저에게 어디서 지내는지 물으셨고 솔직하게 근처 세차장에서 일하며 쪽방에서 먹고 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영군, 이렇게 하지. 자네가 가출했으니까 내가 경찰을 통해 자네 부모님을 만나겠네. 그리고 자네만 좋다면 여기서 일을 배우면서 지내도 좋아. 저쪽에 방이 있는데 자네 혼자 쓰기에 충분할 거야. 네? 경찰을 통해 양부모님께 연락하신다고요? 아이, 그건 꼭 해야지. 자네가 어디서 지내는지는 알려야 하는 게 어른으로서의 의무야. 자네 부모가 찾으러 오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지내도록 해. 이 아저씨가 월급도 잘 주고 일도 잘 가르쳐 주겠네. 어떤가? 제가 그동안 만났던 어른 중 가장 지혜로운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알렸죠. 경찰에 연락했더니 시큰둥하게 받고는 부모와 통화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양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밖에서 뭘 하고 지내든 상관없으니 목수 아저씨한테 알아서 하라고 일러주셨답니다. 이에 저는 아주 마음 편하게 가구 공장 안 방에서 숙식하며 목수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보조로 잡아주는 역할만 시켜주셨어요. 제가 더 클 때까지는 망치도 못 잡게 하시겠다며 위험한 건 절대로 손에 쥐어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 검정고시를 준비하라고 책도 사주셨어요. 아무리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는 꼭 따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해 주셔서 밤마다 공부를 했네요. 17 나이에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모두 따냈고 가구 짜는 일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미 눈으로 익혀둔 바람에 아저씨가 설명하기 전에도 척척 알아서 했죠. 도연이 너 목수가 재질인가 보다. 아니,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제가 아저씨처럼 되려면 아마 20년은 더 걸릴 거예요.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저씨. 아이, 참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다 일도 잘하고 공부머리까지 좋아. 아이, 도연이 자넨 여기서 일하는 게 아까운 인재야. 아저씨, 전 처음 여기 왔을 때 다짐했어요. 목수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저씨 도움으로 잘 배우고 지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전 죽을 때까지 목수로 살아갈 겁니다. 아이, 도연이 자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리 하게. 나도 제자가 없고 이 일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도연이 자네가 내 후계자가 되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아저씨 딸 여진이가 있잖아요. 여진이가 이 공장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여진이가? 아이, 걘 나무만 보면 징그럽다고 난리네야. 자네도 여러 번 봐서 알 거 아닌가? 그렇긴 하죠. 여진이는 좋아하는 게 미용 쪽이잖아요. 그래. 아무튼 도연이 너는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떠나도 좋고 여기 남을 거면 얼마든지 남아있어도 된다. 너와 몇 년 지내서 그런지 이젠 꼭 가족 같구나. 저도요. 아저씨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길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마음씨 훌륭한 목수 아저씨 공장에서 먹고 자며 일하면서 지냈고 적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한편 목수 아저씨의 딸 여진이와도 엄청 친한 친구로 잘 지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꼭 공장을 들러 같이 저녁을 먹고 돌아갔는데 언제부턴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여진아, 너 학교에서 뭐해? 뭐? 무슨 질문이 그래? 학교에서 공부하지 뭘 하겠냐? 남녀공학이라고 했지. 혹시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아니, 왜? 아, 그렇구나. 남자친구가 없구나. 제 얼굴이 발그레지자 여진이가 키득거리며 웃더군요.
야, 너 나 좋아하냐? 왜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 아니야. 아니라고? 너 똑바로 대답해. 나 좋아? 싫어? 어? 그러니까, 좋아해. 자식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래, 나도 네가 좋다. 우리 아빠한테 잘하는 것도 좋고. 너 생긴 거랑 성격도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남자친구로 두면 좋을 것 같아. 야, 우리 아빠 몰래 사귈까? 사귀자고? 정말이니? 그럼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데 사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 맞아. 좋아, 여진아. 우리 아저씨 몰래 사귀자. 자식이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네. 이제부터 넌 내 남자친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안 그랬다간 바로 이별할 거니까. 알았어, 잘할게, 여진아. 그렇게 저와 여진이는 목수 아저씨의 눈을 피해서 데이트를 하고 다녔는데 아저씨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반대는커녕 둘이 잘 만나도록 하고 나중에 좋은 결실을 보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아저씨는 천사세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고아원 출신의 양부모님 집에서 탈출하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저에게 여진이랑 잘해보라고요? 다른 집 어른이었으면 당장 저를 쫓아냈을 것 같은데. 이 녀석아, 너랑 내가 남이냐? 우리 한 식구 된 거 아니었어? 난 네가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느껴졌다.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되리라는 걸. 그리고 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지. 아무튼 몫으로도 성공하고 내 딸과 예쁜 사랑하거라.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한텐 감사하다는 말만 계속하네요. 어허이, 감사하면 열심히 살아. 탈선하거나 엇나가지 말고. 물론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건 알지만 사람 일이 또 모르는 것이니 항상 정신은 바르게 하면서 지내거라. 아저씨는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며 스승이었습니다. 좋아서, 행복해서 눈물을 흘려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조금 흘러 제가 성인이 됐고 바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가구 배달까지 시작했습니다. 아저씨의 일을 더 많이 분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 저도 좋고 아저씨도 좋았죠. 그리고 여자친구 여진이와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여진이는 대학생이었는데도 대학생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오로지 저만을 바라봐줬습니다. 2년의 세월이 더 흘러 제 나이 22살이 되자 아저씨는 전처럼 건강하진 못했어요. 살이 점점 빠지더니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셨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저씨가 위암에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큰 병에 걸렸는지 몰랐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됐죠. 저는 죄인의 마음으로 아저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신경 쓰지 못해서 병을 키운 것 같아요. 별소리를 다 한다. 그리고 난 쉽게 안 죽어, 이 녀석아. 도연아, 내가 없는 동안 목공업 공장 운영할 수 있겠니? 제가요? 아무리 제가 일을 잘 배웠다 하더라도 아저씨처럼 일을 받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래, 고맙다. 그냥 망하지만 않게 운영해봐. 아저씨가 나중에 퇴원하면 더 크게 성장시킬 테니. 어서 힘내서 쾌차하세요. 저와 여진이가 결혼하는 것도 보시고 손주 낳는 것도 보셔야죠. 이놈이 계속 날 죽을 사람으로 생각하니? 이 녀석아, 이 아저씨 쉽게 세상 떠나지 않을 거야.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게 암이 나을지 모른다고 대답했고 수술하고 후유증이 남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저씨가 연세도 있고 하니 치료는 하되 결과는 예측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주문한 가구를 제작해서 배달하면서 지냈는데 아저씨가 없으니 주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저씨가 사람 좋기로 소문나긴 했지만 후계자인 저는 아직 믿음이 가지 않으니 주문이 뚝 끊겨버린 거죠. 그래도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상가 사무실, 학원, 학교 등 책 걸상을 저렴하게 제작해주겠다고 명함도 남겼고 가구점에 직접 가서 저희 가구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보기도 했답니다. 일감이 없어서 영업을 계속하고 다니다가 겨우 한 건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장롱 주문이 하나 들어와서 혼자 열심히 제작했는데 아저씨 솜씨 못지않게 아주 잘 나왔어요. 트럭에 싣고 배달을 가던 중 신호 대기하던 제 트럭을 뒷차가 박아버렸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이 들어온 줄 알고 뒷차가 박아버린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뒷차의 실수이니 차에서 내려 사과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창문을 쓱 내리더니 저에게 따졌습니다. 아, 이봐, 초록불 들어왔는데 왜 출발을 안 해? 뭐요? 지금 반말하는 것도 모자라 제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봐요, 아저씨. 앞차가 출발도 안 했는데 달리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당장 사과하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 사과? 보험? 웃기고 있네. 야, 잘못은 네가 한 거야. 웃기는 사람이네. 누가 봐도 아저씨가 잘못한 걸 몰라요? 내가 경찰 부를 테니까 잘잘못 따져보자고. 경찰이요? 이 아저씨가 진짜 정신 나간 모양이네. 아, 좋습니다. 경찰 불러요. 저는 배달하러 가는 곳이 장거리이기도 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 사고 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가려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뒷차 운전자의 탓을 하고 정리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손목을 탁 잡더라고요. 당신 이 팔찌 어디서 났어? 훔친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팔찌 제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수습하러 오셨으면 사고 파악부터 하셔야죠. 뒷차가 잘못했네.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경찰관은 뒷차 운전자에게 가더니 뭐라 말하자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보험 접수가 끝나자 뒷차가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저에게 경찰서까지 같이 가자며 손목을 잡았답니다. 아니, 경찰 아저씨, 이 팔찌 훔친 거 아니라고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설명은 경찰서 가서 해야겠어요. 같이 좀 갑시다. 네? 아, 지금 진심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경찰서로 끌고 가겠다고요? 난 지금 가구 배달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체돼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요. 배달은 하루 미루세요. 오늘은 나와 경찰서에 좀 가야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한참을 실랑이하며 경찰관에게 그만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옷소매를 걷으며 팔찌를 보여주더군요. 이거 보이시죠? 저랑 똑같은 팔찌를 하셨잖아요. 뭐야, 진짜 똑같네. 신기하네요.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이 팔찌는 세상에 하나뿐인 팔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직접 제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님 부모님이 팔찌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똑같은 거겠죠.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그 팔찌는 저희 부모님이 잃어버린 동생에게 만들어준 팔찌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이었죠. 근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이 절 입양해 주셨고 그때 팔찌와 똑같은 걸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팔찌를 훔친 게 아니라 본인 거라면 아마 저희 부모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만나서 확인하고 싶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지. 경찰관님, 전 부모님 같은 거 없습니다. 그쪽에서 잃어버린 자식이 누구든 간에 전 아닐 거예요. 고아원 원장님이 말하기에 전 분명히 버려진 아이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가요. 부탁합니다. 저는 싫다고 연신 거절했지만 경찰관이 마음을 꺾지 않아서 결국 트럭을 몰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경찰관이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오더군요. 경찰 모치는 저를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아들이야.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게다가 팔찌. 이 팔찌 내가 직접 만들어준 거야.
이어서 경찰 부친이 절 한참 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이봐요 청년, 우리는 두 돌 된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걸음마를 떼고 잘 돌아다니던 아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게 저라는 겁니까? 세상에 아무리 우연이 있다고 해도 설마 제가 두 분의 자식일까요? 괜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전 버려진 고아예요. 누군가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친자 검사해 봅시다. 우린 20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소. 그러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모발 몇 가닥을 주고 바로 트럭으로 돌아가 가구 배달하러 도로 위를 달렸답니다. 무사히 가구를 배달했고 목수 아저씨가 입원한 병원에 들렀다가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동안 주문이 하나도 없어서 청소 말고는 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경찰관과 부모가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김도현 씨, 지난주에 봤던 경찰관입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바본 줄 아세요? 그날 일을 찾는데 기억 못하겠어요? 여긴 왜 온 겁니까? 아, 사과하러 왔군요. 친자 검사는 당연히 아니라고 나왔겠죠? 아니요. 김도현 씨는 저희 부모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여기 친자 검사지를 보시죠. 저는 종이 한 장을 건네받고 눈앞에 있는 두 부부의 친자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난 분명 버림받은 애라고 했었는데. 모친은 바로 달려와 절 끌어안았습니다. 세영아, 내 아들 세영아. 드디어 찾았다. 널 찾았다고. 저기 이것 좀 놓으세요. 그리고 제 이름은 도연이에요. 세영이가 아니라고요. 고아원에서 받은 이름이 아닌 우리가 지어준 이름은 세영이야. 넌 우리 아들 박세영이란다. 여기 친자 검사지 봤지? 우리가 네 부모야. 확실하게 친자가 맞는 것 같았는데 부모님에게 어떠한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두 사람이 호들갑을 떠니 난감하고 황당했죠. 공장 안에 제작한 의자에 네 사람이 앉아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실종된 70년대 중반에는 애들을 몰래 데려다가 고아원에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고아원은 인원수가 늘어날 때마다 국가지원금이 늘어났는데 이걸 악용해서 브로커들이 애들을 몰래 데리고 고아원에 와서 돈을 받았답니다. 부모님은 아마도 제가 그런 루트로 고아원에 들어갔을 거라면서 절대 절 버리지 않았다고 강조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두 분은 절 버린 적이 없으시고 계속 찾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경찰관은 두 분이 입양한 아들이고요. 저랑 똑같은 팔찌를 차고 있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까지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래 세영아, 넌 우리 아들이야. 단 하루도 널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아요. 이 점은 이해해 주세요. 당연히 이해하지. 잊지도 않은 부모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놀랐겠냐. 우린 다 이해한다. 고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세영아,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공장이라니. 세상에,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한 거야. 저기 어머니, 전 여기 목공업 공장에 들어온 게 행운이었어요. 이전까지 인생의 지옥이었고요. 그러니 여기 공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미안하다. 난 그저 네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한 말이야. 세영아, 우리랑 집으로 가자. 못 가요. 전 여기가 집이고 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 네. 여기 사장님인 목수 아저씨가 암으로 입원 중이에요. 제가 그분을 대신해 여길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친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도와줄 일이 많겠구나. 세영아, 그 어른을 뵙게 해다오. 우리가 최고의 병원에 모셔가서 치료받게 해드리마. 그리고 이 가구 공장 역시 도와주마. 거래처든 뭐든 다 알아서 해주마. 네?
그게 정말이에요? 목수 아저씨를 살려줄 수 있어요? 그래. 서울에 있는 내 친구가 전문이다. 그 친구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 믿고 맡겨보자. 공장은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저는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 바로 친부모님과 경찰관 형을 모시고 목수 아저씨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에게 벌어진 일을 말했더니 아저씨가 허허 웃으시며 드디어 생부생모를 찾게 되어 다행이라며 기뻐하셨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해 주겠다고 말까지 전했죠. 살고 싶은 의지가 강한 목수 아저씨는 도움을 받겠다며 같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입원과 동시에 치료가 시작됐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공장으로 와서 친부가 연결해준 거래처에 가구를 제작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혼자 하기 버거워서 기술자 몇 명을 채용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은 잘 돌아갔고 매출도 쑥쑥 올랐답니다. 게다가 목수 아저씨는 4개월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아주 건강하게 쾌차하시고 돌아오셨죠. 도연아, 네 덕분에 내가 다 나았다. 이거 고마워서 어쩌냐. 아저씨, 저를 구해준 분이 아저씨인 거 모르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린 건 아니지만 아저씨를 도울 수 있어 좋았고 암이 나은 것이 행복하다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에게 고맙다뇨. 도연아, 아니지, 이제 널 세영이라고 불러야 하나? 너희 친부모님하고는 만나고 있니? 몇 번 뵀는데 아직은 어색하더라고요. 그렇겠지. 나라도 어색할 거다. 근데 너희 부모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살아오셨을 거야. 그분들 잘못으로 고아원에서 자란 것이 아니니 네가 마음을 열고 자주 찾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겠죠. 그럼 여진이를 데리고 같이 부모님 집에 인사라도 가볼까요? 어차피 저랑 여진이랑 결혼할 사이니까 인사드리러 가면 좋겠죠? 그럼 좋지. 근데 너희들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 여진이가 대학 졸업하면 하려고요. 아저씨,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아니, 니들이 좋다면 나도 좋지. 그래, 다음에 여진이랑 같이 인사 가거라.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여진이와 같이 처음으로 부모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대궐 같은 주택집이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뛰어놀던 집이라서 그런 것 같았죠. 아무튼 대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 왔구나. 아이고, 그리고 며느리들 세기까지. 고맙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손님들이 있나 봐요? 주방에서 소리가 들리네요. 아, 네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하청주는 사업가 부부인데 곧 떠날 거야. 어서 들어오렴. 저는 곧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아버지와 형을 봤고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 떨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당신들이 여긴 어떻게? 제 앞에 있던 손님은 양부모님이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절 내려다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여길 왜 온 거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날 학대하고 버린 양부모가 왜 내 눈앞에 있는 겁니까? 너야말로 우리를 미행했냐? 중요한 자리에 왔는데 왜 네 얼굴을 봐야 해? 양부모와 제 만남으로 분위기가 싸해지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친부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날 입양해서 기르다가 임신을 한 뒤부터 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매일 혼내고 때렸어요. 그걸 견디다가 중학교 때 집을 나왔고요.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니 사지가 떨립니다. 뭐야? 내 아들의 양부모였다고? 그리고 학대를 했단 말이야? 친부는 양부모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내 아들에게 무슨 짓 한 거야? 대표님, 진짜로 도연이가 대표님 친자예요? 아이,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닥쳐! 내 아들에게 한 짓 들었으니 자네들과는 계약 따윈 안 해.
그리고 내 아들이 당한 수모를 되돌려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을 내주겠어. 대표님, 얘가 말하는 건 일부 사실이긴 하나 저희는 진심으로 도연이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있고 가출을 하고 자취를 숨긴 채 산 거예요. 부디 노여워하지 마세요. 그러자 친부는 양부의 뺨을 세게 날렸습니다. 친모 역시 양모의 따귀를 거세게 날렸고요. 뺨 맞고 주저앉은 양부모님은 무릎을 꿇고 사죄하더군요. 대표님, 이 바닥에서 대표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대표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연아, 아니 세영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내 아내가 기적처럼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 둘이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구나. 용서해 다오. 이렇게 빌 테니 너희 부모님께 우리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씀 좀 드려라. 내가 가출하니까 알아서 사라져서 좋아했던 거 다 압니다. 그리고 매일 메타작하던 게 쉽게 잊혀지지 않네요. 난 당신들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친아버지가 무슨 벌을 내리든지 달게 받으세요. 세영아, 그럼 우리 진짜 망할지도 몰라. 이 두 분 덕에 사업해서 먹고 사는 입장이라 줄이 끊어지면 진짜 망하고 말 거라고. 세영이 네 동생 기억하지? 그 애가 벌써 9살이다. 그 애를 위해서라도 우리 부부를 용서해 다오. 지랄하고 자빠졌네. 난 당신들 때문에 많은 날들을 힘들어했어. 내 아버지한테 제대로 복수해달라고 할 거야. 아버지, 이것들 내쫓으세요. 그래, 두 사람만 당장 나가. 내가 니들 이 바닥에 발못 붙이게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 어디 살아남아봐. 양부모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봤지만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한숨을 내쉬고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위기를 밝아지게 하려고 여진이를 정식으로 소개했어요. 제가 결혼할 여자라고 하니 부모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셨고 경찰관 형은 자기보다 빨리 장가가는 제가 부럽다며 많이도 웃었네요. 양부모의 사업은 친부모님의 영향으로 거래처가 모두 끊겨버렸고 새로 일을 따내도 모두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양부모의 사업은 결국 폐업하게 됐고 살던 집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답니다. 이에 분했는지 제가 있는 공장으로 찾아와서 따져대더군요. 이 개 같은 놈아, 네 놈이 친부라고 우릴 복수하라고 해서 제대로 망했다. 이제 속이 후련하냐? 아, 제대로 망했군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힘이 있는 분들인가 봐요. 아무튼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을 평생 잊을 순 없어도 지금 이렇게 부서진 모습을 보니 잠시나마 기분이 좋습니다. 뭐야 이 자식아? 우린 너 때문에 가진 재산을 다 날려먹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고. 그래서 말하고 싶은 요점이 뭡니까? 대화가 아니면 날 패주러 오기라도 한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다. 우리가 죽으라는 법이 있냐?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오늘 니놈 공장을 깡그리 불태워버리겠어. 양부모는 기름통을 들고 낑낑대면서 올라오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이 두 사람이 미친 짓을 하기 전에 발길질하며 길바닥에 때려 눕혔습니다. 아이, 저 잡종놈의 새끼. 네 놈만 아니었으면 우리 세 식구는 아주 잘 살고 있었을 거야. 너를 입양한 게 우리 인생의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나도 당신들과 함께 산 몇 년의 세월이 최악이었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사라져. 다시 찾아오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하다. 넌 나중에 꼭 복수할 거야. 네 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고 말겠어. 눈이 뒤집힌 양부모는 기름통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네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와 여진이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목수 장인어른과 친부모님은 서로의 자식을 잘 부탁하는 인사를 나누셨고 앞으로도 자주 왕래하며 지내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멋진 신혼집에서 아내와 지내게 됐고 저는 부모님의 사업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장인어른과 목수의 인생을 살기로 했답니다.
행복만이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쫄딱 망한 양부모가 절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피죽도 못 먹었는지 삐쩍 골아서 왔더라고요. 세영아, 우리 아들 그동안 잘 있었니? 당신들이 여긴 왜 왔어요? 더 이상 볼 일 없을 텐데 뭐하러 왔냐고요? 설마 또 기름통 가지고 찾아온 겁니까? 아니다. 우리가 그땐 잠시 돌았었다. 그때 일은 미안하다. 사과하마. 우리가 너에게 한 짓이 있으니 벌을 받아도 싸지. 다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반성하고 하시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난 당신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두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지금도 당신들 얼굴을 보니 부하가 치밀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숨 막힐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요. 두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을 싹싹 빌더군요. 저는 돈을 구걸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걸 부탁하더군요. 세영아, 네 동생이 실종됐다. 지원이가 사라졌어. 뭐라고요? 당신이 낳은 자식을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그래.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자 우리 둘 다 우울하게 누워만 있었어. 어느 날 지원이가 귀찮게 굴길래 나가라고 소리쳤더니 혼자 밖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 벌써 2주째 행방불명이야. 도대체 애를 어떻게 봤길래 잃어버려요? 당신들이 우울하다고 애를 내쫓아요? 당신들은 부모 자격도 없어요. 알아. 우리도 잘 알아, 세영아. 우리가 널 찾아온 이유는 네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왔다. 우리 아들을 찾아달라고 말씀 좀 드려보면 안 되겠니? 요즘은 돈만 있으면 사람을 금방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 한심한 인간들. 아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최악이네요. 우리도 잘 알아.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우리도 미치겠다. 기다려봐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정말이냐? 우릴 도와주는 거야? 당신들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찾으려는 겁니다. 당장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양부모는 저를 버린 것보다 더한 잘못을 해서 찾아왔고 저는 부모님을 찾아가 양부모의 사정을 말하고 어린애를 찾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양부모의 어린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며 바로 사람을 고용해 찾게 하셨고 전 지역에 현수막까지 달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양부모 아들은 시간이 지나도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양부모 품에 돌아오지 않았죠. 양부모는 전국을 떠돌면서 동생을 수년 동안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대요. 두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에게 한 짓들 때문에 벌을 받은 걸까요? 저는 양부모는 원망스러웠지만 어린 동생은 아무 죄도 없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만을 바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 장인어른과 목공업 공장을 3배로 확장했고 직원도 여럿 두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와 저 사이에 아들, 딸이 생겨서 무지하게 행복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친부모님과 경찰관 형과도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고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친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경찰관 형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지내고 있으며 저와 아내는 목공업 공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네요. 얼마 있으면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에요. 이렇게 글로 제 이야기를 써보니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네요. 힘들었던 지난 과거와 새로운 인생, 그리고 양부모의 최후까지 가감없이 써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 줄여야겠네요. 오늘도 가구를 짜며 사연을 듣고 있는데 곧 제 사연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